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숫자 몇 줄로 요약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전남 진도항에서 벌어진 가족 동반 자살로 위장된 살인, 그리고 광주지법의 무기징역 선고까지, 그 뒤에 노인 구조적 빈곤과 심리적 절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이자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성찰의 기록입니다. 1. 비극의 서막, 한 가장의 절망. 2025년 6월 새벽, 49세 아버지 기혁 씨는 가족여행을 핑계 삼아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데리고 진도항으로 갔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족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저녁이면 퇴근해 가족과 식탁에 앉았을 평범한 모습. 그러나 그 평범함의 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와 아내의 지병이라는 거대한 절망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파산한 삶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마저 끝내려는 비극적인 계획을 머릿속에서 굳혀버렸습니다. 차량에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잠든 가족을 태운 채 그는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과 아내가 탑승한 차량은 철저하게 고립된 죽음의 관이 되었습니다. 차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그는 홀로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탈출을 넘어 자신의 비극적 선택이 가져온 모든 책임으로부터의 도덕적 탈출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두고 온 것은 단순한 가족의 시신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책임져야 했을 삶의 묵계였습니다. 그의 행위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배신이었으며 그가 숨쉬기 위해 빠져나온 바다는 그가 저지른 죄의 깊이를 영원히 품게 되었습니다. 2. 법정의 비통함, 판사의 눈물과 무기징역 선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비극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아이들은 끝까지 부모를 믿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건넨 음료가 자신들을 영원한 잠으로 이끌 독약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위지하던 아버지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잔인한 운명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혼란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을 떨리게 합니다. 재판을 맡은 박재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배반하는 극단의 선택 앞에서 법관조차 느낄 수밖에 없는 비통함이었을 것입니다. 법은 감정의 개입 없이 냉정하게 사실만을 다루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냉정한 법관의 마음마저 흔들 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판사의 눈물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판결로 끝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원은 기혁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장한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별표, 살인 별표임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한 개인의 절망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사회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법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가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들의 생명을 유린한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은 기혁 씨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족 살해 비극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3. 동반 자살이라는 모호한 이름, 진실을 가리는 표현. 이 끔찍한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파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 용어는 사실상 가족 살해 후 자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살을 원치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오롯이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동반이라는 단어가 은연중에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여 책임을 흐리는 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살인은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거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별표 가족 살해 별표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우리는 이 범죄의 잔혹성과 비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살인, 구조적 문제의 심층 분석.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파탄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이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빚의 덕과 경제적 절망, 높은 가계부채와 불안정한 고용은 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기혁 씨의 경우처럼 빚더미에 시달리다 가족 전체의 삶을 끝내려는 선택은 개인의 위지 박약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파산 제도나 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심리적 장벽이 높아 많은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을 살해한 사례가 반복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위기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줍니다.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가족 해체 위기에 놓인 이웃을 먼저 살피는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고립된 채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없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가 절망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신건강 지원의 한계. 기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그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크고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가족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 이들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합니다. 정신건강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울음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 구조적 해법을 위한 제언. 판사가 울었듯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만으로 이 비극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에 답하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해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감지한 주민이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채무 재조정 및 상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파탄에 이른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재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결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기사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을 살피는 눈, 빚과 질병으로 무너지는 가정을 지탱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참혹한 진도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별표, 가족은 보호받고 있는가? 사회는 절망을 붙잡고 있는가? 별표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이 사건은 한겨레가 전한 것처럼 단지 몇 줄의 기사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근간을 다시 묻는 사건이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입니다. 판사의 눈물은 그저 한순간의 연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의 상징입니다. 그 눈물이 더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비극의 싹을 잘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반 자살이 아닌 가족 살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빈곤, 사회 안전망의 부재, 정신건강 지원의 한계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절망이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접하고 느낀 감정을 단지 안타까움으로만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아니라 그 판결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진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비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숫자 몇 줄로 요약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전남 진도항에서 벌어진 가족 동반 자살로 위장된 살인, 그리고 광주지법의 무기징역 선고까지, 그 뒤에 노인 구조적 빈곤과 심리적 절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이자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성찰의 기록입니다. 1. 비극의 서막, 한 가장의 절망. 2025년 6월 새벽, 49